지난 이야기. 1942년 바바로사 작전 실패 이후 독일군은 눈을 돌려 소련의 남부를 공략한다. 독일군의 진격로에 있었던 스탈린그라드는 수백만의 병력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된다. 독일군은 도시의 90%까지 점령하면서 소련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독소전쟁 당시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소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차 대전, 그중에서도 굉장히 치열했던 동부전선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가장 처절하다고 불리우는 스탈린그라드. 독일은 절멸을 선포했고요. 소련은 마지막까지 투항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군뿐만 아니라 정말 소련 국민 모두가 동원된 이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8월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독일군이 드디어 폐허가 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 진입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당시 소련군은 시 외곽을 다 포기하고 시가지로 들어와갖고 방어를 하기로 선언을 했었고, 이제 마침내 그 시가지에서 이제 지옥 같은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9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가지 안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청색작전 초기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진격 속도가 무색하게 정말 건물 하나, 층 하나, 방 하나마다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지루하고 잔혹한 전투 안으로 독일군이 점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가전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9월 27일에 독일군도 어쨌든 시가지에서 점차 들어가긴 했고, 다만 시가지 이제 북부에 있는 그 공장지대, 넓은 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린 겁니다. 독일은 그 사이에 정말 지독한 전투를 정말 숱하게 치르는 상태였죠. 독일군 그 훈련 잘 되고 그 좋은 무기, 그 어떤 이 상위 레벨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식의 시가전하면 결국은 똑같이 쓸려 나가는 거거든요. 독일군도 그럼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보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월 말부터 이제 B 집단군 부대들이 스탈린그라드 북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주축국의 이제 증원 부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쪽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독일은 항상 그 병력 면에서 만성적으로 부족 현상을 겪었고, 독일은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한 번도 그 병력 면에서 충분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일이 여기서 이제 전투 기간 중에 가장 집요한 포격과 공세를 이 공장지대에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지대는 공장 특성상 그 자신들의 그 재료가 들어오는 볼가 강변을 끼고 있어요. 공장지대 돌파하는 순간 볼가강입니다. 볼가강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독일도 이 넓은 공장지대 푸시하는 데 성공하면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끝이다라고 해갖고 정말 필사적으로 밀어요. 그리고 이 정말 스탈린그라드 전투 내에 독일군의 가장 강력한 공세가 이 북부 공장지대에서 집중되었습니다. 10월 14일에 마침내 독일군의 일부 부대는 실제로 도시를 가로질러서 볼가 강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볼가강과 나 사이에 소련군은 단 한 명도 없는 부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정말 독일의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었고요. 이제 소련군이 남은 방어선은 시가지도 아니고 볼가 강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가 강변과 거기에 붙어있는 건물 외에는 소련군이 방어할 곳이 전혀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이제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공장지대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이 얼마 안 되는 통제 지역을 정말 여기다 온 병력을 투입하면서 정말 영웅적인 전투를 하는데요. 강변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병력은 끊임없이 증원은 되고, 근데 그 배를 독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 공군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죠. 그 폭격에서도 살아남은 병사들이 가까스로 강변에 합류해서 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들이 정말 자대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즉시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정말 몇 주씩 거듭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련군이 그 말도 안 되는 볼가 강변 전투를 실제로 몇 주 동안 이어갔다는 겁니다. 독일이 정말 스탈린그라드는 거대한 물방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쥐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소련군이 정말 여기다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곳이냐면은 하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공장지대에서 바로 강변에 붙어있는 그 바리카디 공장이라는 유명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미에 소련군 한 개 사단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한 개 사단이 들어간 공간이 가로 세로 길이가 수백 미터밖에 안 됐어요. 뭐 한 400바이 700m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별명이 그 사단장 이름 따서 류드니코프 섬이라고 불렀었대요. 3면은 독일군에게 갇히고 반대면은 볼가강인.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정말 그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몇백 미터 공간 설마 점령 못하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젠 드디어 승리의 팡파레만을 기다리면서 밀었는데 소련군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공간을 끝내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제공권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폭격 맞아가면서 계속 들이붙는데도 버텨냈다는 거죠. 그렇죠. 11월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시작됐던 공세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전체를 가로질러서 볼가 강변 코앞까지 왔는데도 끝내 버텨서 마침내 겨울까지 오게 된 거죠. 히틀러가 그 이 전투의 판도에 미친 영향이 정말 컸어요. 안 좋은 영향들을 정말 많이 줬죠. 일단은 스탈린그라드 이름에 걸려 있는 그 정치적 상징성에 히틀러가 그 스스로 이제 심취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사실 더 심각한 거는 독일군 제6군이 실제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를 대부분 점령했다는 데 있었어요. 왜냐면 이건 히틀러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관들이 보기에도 스탈린그라드의 함락이 지금 목전에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미 비싼 대가는 치렀고 시가지 90% 점령됐으니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시가지를 함부로 포기 못하는 게 어쩌면 상식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더구나 히틀러는 이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어떤 전략적 목표, 그러니까 도시를 점령해서 그 이후에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상징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들, 그러니까 뭐 남성 시민들은 전부 다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시가지,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 자체를 흔적을 없애겠다라는 어떤 히틀러 개인의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지를 버리지 않았죠. 소련군은 뭐 어떤 반격 없어요? 소련군도 이제 계속 그 인력을 갖다 밀어넣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 계속 축차 투입을 해봤자 끝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원 병력만 부어넣으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공세로 한꺼번에 병력을 모아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밀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병력을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제 한 곳에 집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공격해야 될지를 갖다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동맹군 섹터가 굉장히 그 빈약한 편에 속했고 독일도 이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병력들을 갖다 집결시키기 시작했지만 그 독일이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1942년 겨울이 되면서 이 소련군은 집결시켰던 부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공세를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공세를 시작을 하자 이제 독일 쪽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맹군 섹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이제 궁극적인 방침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육군과 이제 그 독일 동맹군을 갖다 작은 포위망 안에 가둬버리는 쪽으로 이제 방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전에 돌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 이제 천왕성 작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천왕성 작전이에요? 뭐 사실 격가지 얘기긴 한데 비슷한 시기에 화성 작전이 있었고 그거의 연속이라 그러는데. 화성 작전이고 토성 작전이 있는데 이름이 천왕성. 천왕성이 좀 멋들어지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천왕성 작전이 메인이고 그 이어서 있었던 작전이 이제 토성 작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소토성 작전으로 변경되긴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작전들 명들을 대부분 우리 그 행성들 이름을 붙였어요. 태양계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아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소련의 국장 스스로 상징에도 별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유력한 별들을 붙여서 자신들이 이 작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떤 상징 아니었을까 뭐 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네. 11월 20일에는 소련군이 일단 스탈린그라드 남쪽에 있던 루마니아 4군단을 갖다 격파하고 공격을 시작을 했고 루마니아군은 그 완전히 보병 위주였기 때문에 소련군이 그 기갑 전력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냥 일방적으로 격파당했습니다. 소련은 그 길로 계속 진격을 해가지고 11월 23일에는 카라치를 점령해서 그 스탈린그라드를 결과적으로 삥 두른 포위망이 완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포위망 안에는 이제 26만 5천 명의 독일, 루마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군이 전부 그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파울루스 원수는 육군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유사시의 진지를 포기를 하고 포위망을 돌파해보겠다고 처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히틀러가 또다시 그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비록 히틀러는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방의 독일군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는 독일군들이 봤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절대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겨울을 날 수 없다. 이들을 탈출시키는 게 최선의 답안지다라는 걸 이미 전방 군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돈 집단군의 사령관을 이제 임명됐던 그 독일의 그 전설적인 명장 중에 한 명의 이제 만슈타인이, 에린 폰 만슈타인이 작전 하사로 이제 기한을 합니다. 포위되어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이제 윈터 게비터, 그러니까 겨울 폭풍 작전이라는 걸 기획을 하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전력을 집중시켜서 포위망을 찍고 제육군과 연결한다예요. 연결하는 것은 독일군 수뇌부의 목표는 연결해서 제육군을 재보급하라였는데 만슈타인 내심의 목표는 연결해서 제육군을 탈출시킨다였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다소 상층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 스스로 작전을 그렇게 실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12월 12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정말 어려운 전투였어요.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정말 벼르고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이 겨울 폭풍을 위해서 뚫어야 될 소련군 전선도 상당히 두꺼웠고, 더구나 겨울 날씨는 또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만슈타인이 또 과연 만슈타인답게 소련군 방어 포위선을 상당 부분 찢고 12월 18일 날 그 제6군한테서 이제 48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정말 만슈타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슈타인도 이제 제6군에 알려주죠. 이만큼 다가왔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접근해 볼 테니까 제6군도 지금 뒤로 뛸 준비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맞으러 나와라. 우리 같이 손잡고 탈출하자라는 사인을 파울루스에게 보내는데, 네. 파울루스가 히틀러의 지시가 너무 강고해서였던 건지 총통의 명령대로 시가지를 고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는데 후대 역사가들의 중평은 네. 아마 파울루스가 탈출 의도가 있었다 한들 제6군이 너무 극심한 탄약 부족, 연료 부족, 아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40km 전선을 달려오는 게 불가능했을 거고, 나아가서는 그 전력으로 뒤로 돌아를 시도했다간 아마 스탈린그라드 시가지가 그들의 그냥 완전히 무덤이 되어버릴 거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전선이 그렇게 급하게 무너지면은 만슈타인의 반격 부대도 포위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만슈타인도 포위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라 파울루스가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하는 순간 독일군한테는 그때 진짜 절멸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아마 파울루스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이미 운명은 결정돼 있고,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를 구조하러 온 병력만이라도 보존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포위를 풀고 이제 탈출하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 어쨌든 파울루스는 총통의 지시를 따르겠다 하면서 포기했던 거고, 만슈타인도 결국에는 그 뜻은 이제 끝내 뿌리치지 못해서 가까스로 자신들이 포위당할 위기를 이제 피해서 다시 탈출하는 걸로 이 겨울 폭풍 작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것으로 그 스탈린그라드에 갇혀있던 독일군의 운명들이 이제 완전히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파울루스도 나는 이 보헤미아 출신의 상병을 위해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항복을 결심하고 나서 1월 31일자로 이제 자기 참모장이랑 이제 전속보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르투르 슈미트 중장과 비렐레 아담 대령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투항을 하고 나서 첫날 보르노프 원수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기록이 있는데, 그때 뭐 보르노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기왕 당신이 항복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대도 다 항복하라고 이제 직접 명령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분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굉장히 그 소련에 협조를 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파울루스는 결국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사는 방법이 낫지 않나 라고 투항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러면 조금 더 독일군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파울루스가 항복을 한 다음에 그 뉘른베르크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소련 쪽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기자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게, 당신이랑 같이 항복했던 그 육군 잔여 부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울루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 돌아온 숫자가 6,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6,000명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시베리아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다 죽지 않았을까. 뭐 소련의 포로 대우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포로의 대우를 하지 않았었죠. 사실 이 파울루스란 분 자체도 이제 항복을 하면서 굉장히 그 뒷이야기가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수가 직접 가가지고 항복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최초, 네. 세계 최초, 원수의 항복. 네. 양쪽의 피해 상황 엄청났었죠.
그렇죠.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틀었을 때 단일 전투에서 이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투가 5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양측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독일군의 인명 피해가 사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다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네. 양측 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후대 역사가들이 추정하건대 독일군의 인명 피해가 한 35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실 이외에도 천안함 작전 때 그 측면을 돌파당하면서 부대가 사실상 와해됐던 그 추축군들, 일단 가장 큰 피해가 컸던 루마니아군이 15만 명을 잃었고요. 이탈리아군 11만 명, 헝가리군 14만 명을 더해서 추축군 전체가 이 전투를 통해서 한 8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를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승리한 소련군의 피해예요. 네. 소련군은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통설이 112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5개월 동안 112만 명인 거죠. 뭐 좀 끔찍한 상상일 수는 있겠지만 스탈린그라드 지도 전체에다가 만약에 그 죽은 소련군의 위치를 점으로 찍을 수 있다면 아마 스탈린그라드 볼가 강변을 아마 새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전사 장소가 밀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유독 가장 많이 발생했던 건 역시 시가지와 볼가 강변이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들이 그만큼 버텨줬기에 소련군 전체가 반겨울 구상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볼가 강변에 버티면서 치렀던 대가가 또 결코 뭐 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 네. 대가는 소련군이 충분히 받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사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와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가도 내후년이 가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이걸 잊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